누나들밖에 없는 제게 형님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두 분이나 생겼습니다. 야, 무슨 차입니까? 내 차야. 아, 이거 형님 차입니까? 오, 멋있다, 이거. 시골 의사로 잘 알려진 이분. 작은 형님 박경철 원장이고요. 항상 여기서 만나거든요. 요 자리에. 위대한 도전. 기대한 도전 기적 엑스한테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죠. 꼭 저 두 분은 뭐 어디 만나도 저런 거 쓰여 있는 데서 만나야 돼. 아, 이거 참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멘토 안철수 교수는 제 큰형님 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차 나가가지고. 네, 저 정말 복 받은 놈입니다. 오며 가며 듣는 이 두 분의 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제가 원래 먹는 걸 좋아해서 차 안에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 맛있죠? 그거 네 어릴 때 먹던 거예요. 근데 아니, 저거는 없었잖아요. 우리 때는 파스는 그냥 노란 없었죠. 거고 네. 파순저도 처음 먹어봤네. 제가 오리지널도 달콤하게 맛있는데. 오리지널로 이거 한번 박수씩 보내드릴게요. 안 돼. 지금 콜레스테롤 때문에 지금 안 아니, 돼. 그래도 너무 글씨 말고 그냥 보내드릴게요. 받는 문자가 다르네요. 저는 이거 받았는데. 지난번에는 저기 안동 고등어 이야기하더니 안동보다 좀 더 보내드릴까요? 그거? 이번에는 지리산 간다니까 지리산 한우 사오래요. 누가요? 사모님. 집사람. 사실 이분 이렇게 망가지기만 할 뿐이 아닙니다. 한국 벤처 창업의 신화 안철수 교수. 예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세상사를 향해 촌철살인의 풍자를 날리는 박경철 원장.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미국식 시장 자유주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아마 부자를 존중해야 되고. 막강한 이 두 사람 또 뭉쳤습니다. 대학교 4년. 아, 그렇습니까?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랑감을 데리고 왔다. 38이다. 참, 머리 좋으세요? 추천하시는 공부학이나 시간 관련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최선이라는 말은 내 자신의 노력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독점과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기득권이 과보되고 그런 회사를 다니시겠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안철수와 박경철 제2탄. 더욱 진한 소통과 공감을 향해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실 지난 겨울 두 분의 강연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제가 같이 갔어요. 아, 정말이? 그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김재동 씨 모시고 같이 가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데 진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반갑네요. 아, 그럼 언제든지 제가 방해만 안 되면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런데 말이 씨가 되어버렸습니다. 2년 전부터 안철수, 박경철 두 사람은 지방대학 순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로서 전하는 진심 어린 걱정, 미안함, 그리고 응원, 갈증이 컸던 만큼 반응은 뜨겁습니다. 예전 20세기까지 리더십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올라요. 21세기는 그게 바뀌어 있어요. 21세기 지금 현재 본인들 생각해 보시면 리더를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일반 대중이. 일반 대중들이 리더를 쳐다봐요. 그리고 저 사람이 과연 내가 따라갈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해서 내가 따라갈 만하다 이런 판단이 들 때 따라가거든요. 즉 리더십은 일반 대중이 리더에게 주는 거예요. 요체가. 공감과 연대, 수직이 아닌 수평, 직렬이 아닌 빙결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리더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요체가 되는데 그런 맥락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는 뭔가 괴리가 좀 느껴지고 진짜 편 시대가 올까? 제동식 자신이 해보죠.
제동 씨는 정의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좀 몰랐죠.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지금 방금 변한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송에서도 제 안경을 벗기는 스타일들을 보면 각 MC들의 리더십이 다 있거든요. 강호동 씨는 소리 질러서 분위기를 이렇게 해서 안 벗으면 안 될 것 같지만요. 구시대형 리더십이군요. 글쎄요. 구시대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강원도 씨를 비난했다고. 이 형님 이렇게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저 강호동 씨 존경합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다음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지위, 나이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재석 씨는 자기가 먼저 벗기 때문에 저도 벗어요. 신동엽 씨는 좀 많아요. 사전 작업이. 그래서 아니 뭐 김혜성 씨는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못생겼다는데 지나서 그 처음에 왜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왜 무슨 그 안경 벗어서 전혀 웃기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험한 리더십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시청자들이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받은 힘이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리더로서 가져야 될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번외로 신동엽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광스럽게 저도 살짝 숟가락을 얹고 이분들과 동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 성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날은 욕심을 좀 냈습니다. 멀리 간다고 차도 한 대 빌렸습니다. 벌써 4시간째 제 눈은 뜨고 있는 겁니다. 자는 거 아니에요. 이번 동행은 순전히 박경철 원장의 강력한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월 지리산 자락에 있는 한 작은 학교에서 박 원장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료는 고로쇠물이었고요. 전교생이 편지를 써서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님, 그 여운이 어찌나 크던지 거짓말 조금 보태 사흘간 밤잠을 설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고로쇠물이 부러웠던 건 아닙니다. 지리산 고등학교엔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옛날에 풀꽃까지 만들고 이런 것도 그렇고 긴 여행이 가져온 고단함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를 뜨겁게 반겨주었습니다. 보이시죠? 이 정도 환대면 뭐 아이돌 스타급 아닙니까? 난리예요? 이래 무척은 안 돼. 천정훈 학생, 재홍이, 안철수님 책상이네. 다시 만나서 무지하게 반갑습니다. 벚꽃 필 때 만났어요. 그때 여러분 만나고 가는 길에 벚꽃 구경하고 갔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써서 이만큼 줬잖아요. 안생님하고 제동이 형님 오빠하고 같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있으면 좋겠다는 편지 쓴 친구들 몇 명 있었죠. 진짜 이 꿈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들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칠판 있으면 좋은데 6, 7, 8, 9 이 9개 선을 떼지 않고 이 9개 선을 떼지 않고 4번으로 다 이렇게 연결시킨 누구 나와서 한번 그려보세요. 문제 이해하셨습니까? 나란히 찍혀있는 점 9개를 손을 떼지 않고 4개의 선으로 연결하라는 겁니다. 어디 갔더라?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머릿속으로는 다 연결이 됐는데 실제 보니까 아니야. 안철수 교수가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매 학기 마지막 수업 때마다 내준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그 사각형을 만약에 그린다면 사각형 내부에서만 선을 그으라고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여기에 선을 그어서 이 내부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편견이라든지 선입관들이 다들 있어요. 그게 오히려 자기의 어떤 자유로운 생각들을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저기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뭐 이런 영어 표현도 있잖아요. Think outside box.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저 선생님도 영어 썼는데 오 하는 거 처음이시죠? 매일같이 지리산 전기를 받아먹고 사는 복덩이들 100명 남짓한 전교생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예쁘다 진짜. 뜻밖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어젯밤 꼬박 세워서 그렸다는 캐리커처 티셔츠. 두 분 아주 신났습니다. 여기 이름 있네요. 아니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내 거 누가 만들었냐고. 내 거 누가 만들었냐고. 제 사진 뒤에다가 각자들 꿈을 적었어요. 본인들과의 다짐 결심 같은데요. 보통 교회나 절에 써붙이는 건데. 그래서 뭐 나는 자연과 인류의 생활을 위한 물질을 연구하는 신소재 연구원이 되겠다. 그리고 그 후에 교과부 장관이 되겠다. 나는 우리나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 정치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고민의 흔적이 흠뻑 묻어난 야무진 꿈들입니다. 사실 지리산 고등학교는 모든 게 부족한 학교입니다. 폐교된 초등학교의 교사를 임시로 고쳐 쓰다 보니 일단 공간이 열악합니다. 참 고마운 후원자들이 지원해주는 후원회비로 급식비, 기숙사비 등 대부분의 경비를 충당하는 상황입니다. 사교육은 엄두도 낼 수가 없고요. 오로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루고자 하는 의지만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그 중심에는 늘 부모님이 있습니다. 화장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좀 잘 먹었습니다. 공부의 동기도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가끔씩 힘들 때마다 부모님 편지 보면서 힘내곤 합니다. 원래 일반 고등학교 갔으면 학원도 다녀야 되고 책값도 많이 나오고 교복도 비싸고 그런데 이 학교 와서 그만큼 엄마 아빠가 복잡한 가정사, 어려운 형편 때문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 이곳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지만 그 누구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견하지요? 형편상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 흔히 볼 수 없는 진풍경도 목격됩니다. 지금 수업 시간 아니에요? 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다 같이 빨래를 널어야 돼요? 아니면 놀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전, 오후 빨래 타임이 다 있어서. 빨래 예리가 다 하잖아. 아, 무슨 소리야. 너 빨래하고 왔어. 내가 제일 힘들어. 예쁘지요? 학교를 벗어나도 마을 곳곳에서 지리산 학교 친구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롭게 지내시는 노인분들을 찾아뵙기도 하는데 오늘은 상추 할머니네 놀러 왔습니다. 온 마음으로 집안일도 돕고요. 자기 몫으로 나온 간식도 챙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 몸때만 하다. 할머니 이거 상처인데. 상추 할머니, 아이들 오면 좋으세요? 우리가 오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 오면 좋지.
너가 와서 이걸 보다가 못 넣어줬네. 이 할말 쪽으로는 할말 보고 어깨 꼬먹다. 훗날 이 아이들에게 이런 만남, 이 큰 자연이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혹시 추천하시는 공부학이나 시간 관리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학생 때 보면 의대에 가서 이제 박사과정 학생으로 열심히 일하던 차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참 문제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제 박사 논문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도저히 시간은 없는데 이건 해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새벽 시간은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는 이제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그 의사로서 삶을 살았던 그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고요. 처음에 한두 번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바이러스 만드는 놈들이 항상 어딘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 처리하면 또 나오고 또 하나 처리하면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순간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7년 내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게 그냥 아마 보통 같았으면 없었을 시간이죠. 자고 있었겠죠.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깨달았던 게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주어지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게 시간이 아니라 시간은 상대적이고요. 시간은 만들면 만들어져요. 또 좀 이렇게 허투루 보내는 시간들도 잘 이렇게 다시 다잡아서 하면 거기서 또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의사에서 전혀 다른 직종으로 직업을 바꾸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한데요. 다른 걸 선택할 때 그거에 성공할 거라는 확신하고 보장도 없어서 많이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런티는 물건을 살 때 안심하고 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개런티라는 건 예를 들면 자동차의 개런티는 품질 보증 말이에요. 보증이라는 것은 자동차 살 때 3년간 품질 보증 개런티 카드를 받잖아요. 이건 물건에 대한 거잖아요. 보증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개런티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의 가치는 뭔가 달라지기로 노력하는 거고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안정이고 보증이고 현재 이건 충분해라는 이만하면 됐어라는 보증과 안정이라는 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요소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일하는 전제는 일단 틀린 거고 두 번째 그럼 다른 일을 할 때의 선택은 현재 어떤 것을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자신 없으니까 다른 일을 해볼까? 이게 내가 적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할 자신이 없는 것을 스스로 내가 위선을 떨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때 다른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라는 말의 정의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신 분은 조정래 선생님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저한테 이러셨어요. 최선이라는 말은 이 순간 내 자신의 노력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돌아보죠. 내 노력이 나를 감동시킨 적이 얼마나 있는가. 편집이 많이 돼서 그렇지 저도 질문 좀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학년 신경민입니다. 저는 김대동 아저씨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제가 가끔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가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떨리고 긴장돼서 말을 잘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김대동 아저씨처럼 남들 앞에서 좀 재밌게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다음 거.
그 정도 충분히 잘했어요. 그 정도 능력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떨려서 죽을 것 같죠, 막.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죠.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겁내지 마라. 마이크는 말하는 것을 도와주는 기구이지 터지는 기구가 아니다. 내리면 꺼지고 위로 올리면 켜지는 철저히 내가 조종하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손 이렇게 들고 하나 둘 셋 하면 시작. 하나, 둘, 셋.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똑같은 생활. 고3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며 내가 왜 양보를 해야 하며 좀처럼 질문이 멈출 기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무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이병철 삼성전 회장께서 하신 말 중에 기업은 사람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사회를 이끌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재상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시대마다 다 바뀌고, 그리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걸 인식하는 인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떤 재벌 회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앞으로는 10,000명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인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 10,000명의 먹거리 되는 거를 만드는데 그 10,000개의 먹거리를 전부 혼자서 다 독식하고 차지하고 심지어는 남의 것까지도 다 이렇게 자기가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업으로 따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왜 기업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다. 그거 다 국민 상식 같죠? 근데 사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기업의 목적이 수익 창출이라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믿고 그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만 창출하면 된다고 스스로 정당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불량식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는 돈은 버는데 그 불량식품을 먹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아프고 사회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자기 목적 달성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사회 전체로 보면 그건 오히려 없는 게 더 좋은 암적인 존재, 범죄 집단이잖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인재 같아요. 능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철수 교수는 CEO 시절에도 그 가치를 언제나 가슴속에 품었다고 합니다. 잘 자라는 묘목을 지켜보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이 친구들이 언젠가는 하늘을 가득 덮을 거목으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더불어 숲이 되어 서로를 지킬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지리산을 좋아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밥 한 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예. 유기농 비빔밥이네, 유기농 비빔밥. 오늘은 특별히 우리 큰형님께서 진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요? 밥은 누가 삽니까, 그러면? 밥은 큰형님 사세요. MC 데뷔인데. 맞아. 지난번에 질문하실 때 이런 거 없으셨죠? 네, 없죠. 컨닝 페이퍼. 아마 걱정이 돼서 제작진에서 저만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 한 주, 주말에 재밌는 일이 있으셨나요? 어쨌든 사회자 데뷔 축하드립니다. 저는 계속 이제 나는 가수다 녹화하고, 바로 어제 녹화였거든요. 어제 탈락자가 나와서 사실은 술을 어제 좀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탈락자가 나오면 안 먹을 수 없어요. 이게 제 가수가
저의 가수가 탈락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탈락을 하든 실제로 슬프기도 하고 또 약간 아쉽기도 하고 또 이게 먹어줘야 예의 마치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상가집에서는 술 먹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이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형님 트윗을 보니까 지하철 막말 동영상 그것 때문에 또 흥분을 또 트위터 멘션에 너무 이런 말이 많이 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했어? 쳐. 왜 내가 왜 쳐? 아니, 내가 쳤어. 쳤잖아. 안 쳤어? 아니, 내가 쳤어. 설렘 맞으면 죽여버린다. 끌고 간다. 아니야? 한 청년의 젊은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일탈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그대로 이탈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이제 교육 이 아이를 키웠던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은 그냥 놔뒀어요? 또래나 혹은 젊은 사람들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주변을 피하면서 공허하게 비워버리더라고요. 함께하면 어떤 부당한 일도 제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부당행위도 제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쩌면 사회적인 책임의식의 분산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대요. 한 사람이 이렇게 다쳐서 누워있는데 저기 주위에 한 사람만 지나가는 경우 거의 100%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다치어 있는데 주위에 100명이 있으면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뭐 정의감이 더 투철한 사람은 도와주겠지 해서 결국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은 도움을 못 받고 죽어가는 실제로 그런 사건도 예전에 뉴욕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처벌과 적극적인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유리창이 곳곳에 깨지게 되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순간에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MC가 너무 진지하시니까 이야기가 자꾸 너무 진지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MC가 너무 진지하다. 이런 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또 여기 그대로 시킨 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저보고 저번에 1탄, 저희들 만났을 때 1탄 때 뭐라 그랬냐면, 제동 씨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왔던 가장 큰 행복의 1000배 내지 10,000배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식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당신은 아직 당신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 저 동의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외동 따님. 예. 몇 살이시죠, 실례지만? 지금 대학교 4학년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 사실. 아니면 다른 의미는 아니야. 그냥 저는. 갑자기 차갑게. 아니. 아니, 뭐 대학교 4학년이면은 사실. 나쁘죠. 네. 예. 따님의 멘토도. 갑자기 자세를 바꿔서 저한테 이렇게. 아니면 좀 먼 것 같고. 그러니까 따님의 멘토도 안철수 선생님이세요? 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부모님들 저 포함해서 이제 보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열심히 노력하면 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 공통적인 생각이고 그런 게 이제 사회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10대만 되더라도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부모님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은 그 주위의 친구들의 이야기 또는 그 애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런 쪽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걸 이제 우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먼저 받아들이는.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할 일도 거기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부모의 영향력은 친구나 주위 환경보다 크지 않으니 부모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그 아이의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일 아니겠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책 읽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책을 본다든지 또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50이 넘어서 전문의 시험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저 그거 보고 깨달았던 게 저는 나이가 들면 뭐 공부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을 거라고 그런 편견들이 누구나 있는데 아버님이 그걸 깨주셨죠.
그러다 보니 어쩌면 제가 나이 40 중반에 다시 학생으로 외국 유학을 갔었는데요. 그런 것도 어쩌면 아버님 영향들이 많지 않았을까. 옛날에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저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어딘가 마음속 구석에는 그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나오는 거죠. 네. 안철수 교수의 아버지는 부산의 한 판자촌으로 들어가 병원을 열고 가난한 이웃들을 치료했습니다. 진료비는 절반만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린 안철수에게 말없는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손자가 있거든요. 우리 큰 조카가 아이를 낳았거든요. 저보고 지금 할아버지라고 천말을 뗐어요. 근데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딸하고 뭐 이렇게 딸하고의 스킨십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장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부비부비? 아, 좋은데요? 딸하고의 부비부비. 어감이 잘못 지금 혼동돼서 홍대 인근에서만 쓰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부비부비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죠.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 부비부비가 제일 좋은 말인 것 같긴 하네요. 딸하고의 부비부비. 어떤 친밀한 어떤 유대관계. 사진 계속 올려요. 근데 그 사진이 정말로 이렇게 보기가 좋은데요. 그게 어떻게 찍으셨어요? 꼭 연출했다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 그냥 하루 종일 애하고 놀다 보면 제 오빠나 다른 가족들이 보고 너무 이제 볼성 사나우니까 계속 사진을.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지 뭐 보통 꼴보기 싫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아이와 뭐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듣고 뭐 같이 놀아준다. 어떤 부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내가 이 아이에게 조금 더 줄 수 있는 건 뭔가. 예를 들면 뭐 같이 만나서 아빠 사랑해 하는 것도 우리끼리 약속을 정해서 7가지 뭐 약속을 정해서 해본다든지. 7가지 약속을 정하신다고요? 네. 아이고 참. 좋은 아빠 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이의 네. 머릿속에 7가지가 어떤 건데요? 그걸 좀 말씀해 보세요. 7가지가. 그럼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동이 어떤 건데? 민망한데.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니 뭐 저한테 하시려고요? 이렇게 하고. 네. 코. 아, 그 이상은 좀. 더 이상은 아니 저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은 저도 하지 맙시다. 아 이거 힘듭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저도 소름이 쫙.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 어렵지만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안 해. 나와 이 아이만 누리는 약속이 다 굴리잖아요. 다른 사람과 어색해서 하지 않네. 이 아이의 이런 시절의 기억 중에 내가 참 많이 사랑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저는 끊임없이 이 기억을 남겨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 자기가 살다 보면 이제 난관에 부딪히겠죠.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하고 그때는 제가 없겠죠.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박경철 원장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큰 기둥이자 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 아버지 얘기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그의 눈빛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제 매일 퇴근해서 들어오시면 손발을 씻고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태연하게 한 30분 얘기하시면 옆에서 보면 이게 진짜 귀신 있다. 어른 눈에만 보이나 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3일간 이제 인공호흡기를 달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계시니까 좀 말을 못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이 마음을 읽어보자.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고 옆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냥 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약속들을
3일간 계속 이제 약속을 하고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떠나셨죠, 3일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기일이 되기 전에도 이제 저는 지금 서재에 영정을 모시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대화를 해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답은 안 돌아왔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마음속에 계속 이제 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하면 아들 녀석이 그걸 보고는 또 저보고, 아버지는 귀신이 보이는 할아버지 귀신이. 그게 이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져 내려오는 무형의 유산일 텐데, 그래서 아버지라는 것은 사회적인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에게 보여주는 뒷모습의 문제다. 보니까 두 분은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되지? 확실히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이런 어떤 그게 있어서 사랑 같은 게 이렇게 깊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게 좀 부럽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렇게 단어로만 봤지 실제로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지 되게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면 정말 한 번씩 연습해 봅니다. 아빠 거울 보면서요. 아버지 실제로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만약에 아빠라고 불리워지는 존재가 되면, 야, 그거 진짜 어떤 느낌일까? 근데 따님하고 이렇게 통화하시기 전에나 이럴 때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막 설레고 그러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목소리만 듣는 거랑 네. 직접 이렇게 요즘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걔가 이제 있는 그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하숙집, 거기로 치면은 아파트 같은 주위 전경도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죠. 얼마 전에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다면서요? 불쾌해요. 아, 그렇습니까? 저 같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어릴 때는 그게 아니 이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엄한 놈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싫을 것 같았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표현 중에 가장 과격한 표현 나왔거든요. 엄한 놈.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정년기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부모도 준비가 되는 게 정년기 같아요. 그렇죠. 네, 확실히 다르시네요. 지금은 아직 정년기가 안 되신 거잖아요. 준비가 더 된 그렇죠. 거죠. 지금은 뭐 준비는 고사하고 20년간 쏟아붓던 아이가 1년밖에 안 만난 아이와 나를 최고로 다루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면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 부모의 성숙 과정이죠. 예전에 투입했던 것보다는 최근 한 달간 그 같이 보낸 시간으로 따지면 걔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래도 그 밀도 부정하고 싶은 밀도.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드릴까요? 제가 만나본 이후로 두 분의 갈등이 최고죠. 너무 단도직입적인 질문이니까 어떤 사이감이면 좋겠어요? 뭐 아마 다른 부모님들 원하는 거랑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의 배경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돼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랑감을 데리고 왔다. 뭐 예를 들면 지금 24인데 뭐 38, 39인데 38이다. 어떠세요? 예, 그 나이만 빼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참 머리 좋으세요? 이분 솔직히 이런 반응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남녀 문제 우리가 해결할게요. 장인어른. 저는 아이가 뭐 어떤 일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궁금해해요.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싶대요. 근데 나는 정말로 원하는 게 없고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원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평생의 동반자 구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원하는 거를 강요하거나 주입했던 적은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책 읽어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고요. 예.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없고요. 그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평범한 말 같아요. 가치관.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가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건 세뇌고, 아이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난 이게 가치 있어요 라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을 성장하면서
건강한 가치관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할 때는 저는 이제 답은 안 한다. 답을 안 한다는 게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입하지 않는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다. 네, 어떻게 할래? 그래서 과제 부여하는 건 딱 3가지 있습니다. 네. 아이한테 이제 큰 놈에게 신문은 종이 신문으로 진보지와 보수지를 꼭 읽어라. 매일. 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은 아빠가 지정해준 책을 꼭 읽어라. 한 권의 책을. 그래서 세 번째 지켜야 되는 것은 너로 인해서 다른 가족이 힘들게 하지 마라. 요 3가지 룰은 아빠가 너한테 강요하는 거다. 그거는 의무로 부과하고 저도 감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맡겨두는데 내가 내 자식을 믿지 못하면 그 아이를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믿어주는 거. 제발 밥 좀 먹읍시다. 제발 두 분하고 얘기하면 말씀 나는 밥 먹을지. 밥 먹을 순서가 여기 있네. 여기 밥 먹을 순서가 메뉴는 유기농 비빔밥입니다. 3가지 재료를 담고 강된장도 한 술 담고 된장 색깔 좋죠? 네, 제 얼굴 색깔 같잖아요. 각자가 먹을 양만큼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하지? 대안적인 가격이고 평평권 내면 된다는데요, 돈을? 응? 아, 가격이 안정해져 있다는데요? 안정해서? 네. 이 밥집은 이웃을 사회로 환원하는 참 맛있고 착한 밥집입니다. 점심시간 이곳을 찾는 손님은 동네 주민과 직장인들부터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형편에 맞게 돈을 내면 된다는 것.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이 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도 좋습니다. 음식도 맛있다. 네,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 열무가. 근데 제대로 대비를 못한 거 완벽히 대비하셨는데. 이제 뭐 어쨌든 마무리하라고 하시니까 네. 뭐 어떠셨어요? 두 번째 또 만남인데 자연스러운데? 아주 좋으신데. 질문을 던지시네. 질문을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이거 아주 그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 주로 하는. 그리고 잘하면 정욱 너자랑 MC 하실 것 같거든요. MC로서 충분히.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기 사회적인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되는지 저도 와서 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뭐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인상 깊은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훌륭한 사회자님 덕분에. 얼마 되신 거예요? 3만 원. 3만 원. 두 그릇 먹어서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마음에 좀 걸리긴 한데. 나중에 아빠가 되면 이런 착한 밥집에 제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밥도 먹고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도와주세요. 일단 아내랑 같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OX 퀴즈로 두 분의 멘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나는 거울을 볼 때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자신을 보는 정확한 눈! 그 눈을 저희는 응원합니다. 나는 상대방보다 여성 팬이 많다! 기도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그럼 나는 지금도 매일매일 도전하고 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저희 모두가 두 분을 존경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그 컴퓨터 쪽에 재능이 의사도 좀 시원찮았고 저처럼 이제 의사로 성공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바이러스 쪽으로 급 방향을 트신 걸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제가 아는 한
좀 재수없는 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의사로서도 국내 최연소 의과대학과장 출이었고요. 그때가 몇 살 때셨습니까? 27살이었죠. 제가 26세 졸업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제가 이것을 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때 어떤 신경으로 어떤 가치 판단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뭔가 자기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불행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어떤 회사원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환경운동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렇게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흔히 떠올리시기를 55세까지 열심히 직장 다니다가 정년 퇴임하면 바로 그 다음날로 환경운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일이 자기한테 맞을지 아닐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막연히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하고 실제로 해서 만족스러운 건 다르거든요. 잘할 수 있는 건 다르거든요. 충고드리고 싶은 게 고민만 하지 말고 오히려 주말이나 어떤 시간을 내서 아니면 일주일 중에 하루 저녁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그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때 시도를 해보고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건 좋은데 고민만 하면서 계속 세월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보내지는 마시라고 그렇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도전의 달인을 선발하는 서바이벌 대회가 있다면 이분 분명히 우승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붙어야 돼. 사진도 아직 안 붙어 있구나. 와, 굉장히 열심히.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이고. 야, 여기 이렇게 또 앉아 계시니까. 혼자 쓰기 넓어요. 앉으세요. 역시 자리가 사람을 빛내는. 지난 5월 안철수 교수는 3년간 몸담았던 카이스트에서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새 둥지를 들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출근 5일째인데요. 날로 따지면. 네. 짐도 안 풀었고 그냥 네. 오자마자 일부터 하기 시작해서 저도 정신이 없어요. 아직 적응 못한 단계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이름이 저도 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 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장으로 오신 거죠. 네, 그렇죠. 힘드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온 거니까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1년에 학생 100명 정도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은 저한테 다 주어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책을 보자고 하면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고 다른 꼭 해야 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편하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많은 분들이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도 하고 하는데 제가 더 책임을 맡고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생겼죠. 그때 이제 서울대에서 이런 학교 행정 쪽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꽃처럼 있기보다는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뛰겠다는 뜻일 겁니다. 길 찾아가는 것보다 새로 원장님하고 이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뭔가 배낭이에요. 하도 제 배낭이 낡아서 안쓰러워서 주신 것 같으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영남대학교 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역에서 뵀는데 양복에 등산용 배낭을 절 몹시 심란하게 만든 그 가방입니다. 지금 이 가방 이것도 편해요. 여기 보면 컴퓨터 따로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등산용 배낭인가? 컴퓨터 넣는 게? 거기에 컴퓨터를 넣는 게 아니고
등산용 배낭하면 제가 좀 아는데요. 지금 다시 말해서 이가 막히냐 등산하는데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으로서 다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게 저희들의 중론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큰형님 메모도 구경 좀 했습니다. 그 문제가 가끔 제가 쓴 글씨 제가 못 알아봐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뭔 내용인지는 봐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메모는 안 교수의 오랜 습관,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는 모두 메모로 남긴다고 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쫓기다 보면 바쁜 일만 하게 되고 중요한 일을 빼먹어요. 네. 근데 정말로는 사실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지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요. 그런 중요한 일들을 메모를 해둔다면 그러면 바쁜 일에 휘둘려서 깜빡 중요한 일들을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은 좀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물론 제 아무리 안 교수라도 모든 메모가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교수님 얘기들보다 이 메모가 훨씬 재밌습니다. 가스요금 관리비 공단에 확인해야 되고 DVD 반납일자도 이 목걸이는 뭡니까? 어디 있어요? 목걸이는 목걸이 줄. 네, 목걸이 줄은. 네, 그게 저희 집사람 그 줄이 얇은데 끊어져서요. 그거 수리하라고 저한테 맡겼어. 아이고 닭살이야, 아이고 닭살이야. 안철수 교수는 대학 시절 의료 봉사 동아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고 합니다. 27살 나이로 국내 최연소 의대 학과장이 되지만 안 교수는 작은 벤처의 사장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기회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자기가 취업하고 싶으면 취업을 하고 창업하려면 창업할 선택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취업을 할 때도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기와 맞는 그런 중소기업에도 취직할 그런 일종의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창업 쪽은 워낙에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를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 때문에 길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막혀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중소기업으로 가는 길도 거기가 워낙 대우가 열악해서요. 거기도 막혀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공기관 아니면 대기업 취직만 목을 메고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스펙 사회로 빠지게 돼서 그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풀어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청춘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저 백수 찌질이 빚꾸러기이다. 당군 일의 사상 최대 스펙을 자랑하면서도 청년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우리가 마주한 엄혹한 현실입니다. 늘 도전하라. 용기 내라. 또 과감히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봐라. 라고 얘기하기는 좀 미안한 시대.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본질만 보면요. 본질을 굉장히 단순합니다. 뭔가 독점과 과점이 이루어져 있다. 뭐 우리가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기회 문제만 보죠. 지금 재벌기업 보세요. 큰 단위 광고회사 차립니다. 왜 모든 광고를 가져갑니다. 심지어는 해외 광고까지 다 가져갑니다. 순식간에 국내 1, 2위의 광고회사로 성장을 하죠. 큰 단위면 큰 부자가 되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광고를 꿈꾸고 젊은 광고인으로서 내가 작은 광고회사로 성장해서 언젠가 내가 광고업에 재편을 했다는 그 사람들에게 젊은 청년들의 기회는 그걸로 인해서 다 사라졌습니다. 둘째 따님이 캐피탈 회사를 차려서 모든 할부의 거의 85%를 독점을 합니다. 세 번째 아드님이 탁송사업을 혼자서 다 해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들이 전 대기업들이 다 만들면 수많은 벤처를 꿈꿨던 젊은이들과 벤처기업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 밑에 종속되어서 미래 없는 희망 없이 주저앉고 기회가 좁은 문속에 갇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독점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거대한 피해잖아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눈높이 좀 낮춰라.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없다. 중소기업도 내가 지금 가서
일을 했을 때 지금은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높은 성과를 우리가 같이 회사가 성장하고 나의 미래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저는 과감하게 청년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스카이 비싼 학비 내서 이야기하지 말고 중소기업 가세요. 그런데 2010년, 2009년 이익은 창사일의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된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는 창사일의 최대의 수익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3년간 적자입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더 재밌습니다. 혹시 이익을 냈다고 하면 단가를 낮추려 할까봐 어떻게든지 이윤을 줄여야만 했다. 이 모습에서 중소기업의 미래, 그런 회사를 다니시겠습니까? 그게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그런 대우 격차가 지금 정도로 과도하게 비정상적으로 심하지 않은 상태면 자기가 또 원하는 직업을 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구조만 된다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들을 막노동판에 일자리 있는데 왜 거기 안 가느냐,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그 전체 조직 시스템을 관장하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몫인 거죠. 현실을 바꾸는 것이 이상론에 불과하다며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트랙이 필요합니다. 투트랙이 필요한데 투트랙으로 한쪽에서는 자기 자신의 기회를 가지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한쪽에서는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편중되어 왔던 시혜와 특혜, 그리고 그에 따른 관용까지도 평등화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 투트랙으로 맞는 방법이니까 이제 이것을 고민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역사에서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하는 것 같은 게, 뭐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나라들을 보면 공통점이 항상 그 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그 다음에 기득권이 과보되고, 그리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그런 것들이 항상 나라를 망하게 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면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데, 항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옛날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현명하기 때문에 똑같은 바보 같은 실수는 안 한다는 그런 그 자신감과 오만함, 착각, 그런 게 역사를 반복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이런 그 격차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 상태가 계속가면 저는 공멸할 것 같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선제 조건은 그 문제 인식의 공유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은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함께 공유해보자는 게 이런 강연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 폼나게 비행기 타고, 폼나게 비행기 타고 왔다며. 네? 누구에게나 청춘이 있습니다. 추억 속의 청춘은 푸릇푸릇하지만 현실의 청춘은 너무 아픕니다. 지금 청춘들에게 필요한 건 참으라는 말 대신,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대신 함께 아파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이 안철수, 박경철, 이 두 사람이 무대에 오르는 이유일 겁니다. 이게 되게 정성스럽죠. 이야, 이거를 공부 중독도 독이다. 좋은데요. 죽을 만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해라.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바로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저지르고 보자.